똑같은 내용을 또 지금은 그냥 실시간 강의니까 제가 각 잡고 녹화 강의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할 것 같고요. 각 잡고 녹화 강의하면 좀 딱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머스큘러 시스템이 근육계고, 우리가 근육을 다루는 일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호흡 근육이 어떻고, 코어 근육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 근육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생겨 먹었는지, 그 세포 단위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 많이 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이라면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본적인 근골격계, 근육계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근섬유가 어떻게 근섬유 형태와 근수축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근수축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세포 단위에서 이거는 이제 좀 유명한 어떤 그림들이죠. 체대에 나오셨거나 운동생리학을 접해 보신 분은 많이 보셨을 내용일 겁니다. 뉴로머스큘라 정션이라고 하고 얘는 그 머슬 머슬 슬라이딩 티오리라고 하죠. 이제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활주설이라고 하고 이런 어떤 근절 단위에서 실제로 어떻게 근육이 수축하는지 현미경으로 이제 관찰했는 내용들을 이렇게 연구로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와, 정말 이런 연구를 한 사람들은 정말 천재구나.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학부생 때 많이 했었는 것 같은데. 운동생리학 강의는요, 제가 해부학만큼 많이 했는 게 운동생리학 강의예요. 그리고 학부 때만 해도 운동생리학을 한 6번 들었지 싶어요. 거의. 똑같은 과목을 또 듣고 똑같은 거들은 학점도 안 주잖아요. 근데 또 듣고 또 듣고 또 타대 가서까지 들었어요. 뭐 공중보건학과 이런 데도 해부 생리학이 있거든요. 그 영양학과에도 운동 인체 생리학 이런 게 있었고 간호대 이런 데서도 있었고 그거 다 들었어요. 그래서 뭐 요청에 학점 안 주는 건 그냥 듣겠다 해가지고 듣기도 하고 하여튼 되게 이 생리학이라는 거에 제가 굉장히 집착을 했던 거는 어 제 선배가 있었는데 이 선배가 저한테 남긴 말이 이거였어요. 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해부학이랑 생리학만 알면 끝난다. 이 얘기를 제가 그냥 맹목적으로 따랐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 그러면 학부 때는 이거 두 개만 그냥 끝내자 이 생각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해할 때까지 내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 이렇게 해서 들었던 걸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 이해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봤던 책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고 그리고 이 강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제가 그 애들을 모아놓고 그 강의실 있죠. 교수님들이 쓰는 그 강의실에 애들을 모아놓고 후배들이나 뭐 선배 후배 할 거 없이 다 모아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면 이 친구들이 와서 듣고 꼭 끼죠. 그 정규 교수님 수업은 안 듣고 내 수업은 들으러 왔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쉽게 알려주니까, 그리고 잘 알려주니까. 교수님들 진짜 못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야 어떤 걸 들어봤지만 진짜 진짜 설명 못한다라는 생각밖에 전 못했고 왜냐면 내가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저 사람이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가 이해할 정도로 쉽게 저는 이해하려고 제가 집중을 했고,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나쁘니까 내가 이해했다라고 하면 내가 이해한 정도로 쉽게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 정도로 머리 나쁜 사람, 그리고 저보다 더 안 좋은 사람도 제가 이해시킬 수 있는 어떤 훈련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전달할 때도 같은 내용인데 저한테 들으면 이해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 정도로. 제가 그만큼 강의력에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근육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근육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머슬 있죠, 머슬? 근육이라고 하면 영어로 하면 머슬이고, 그리고 이제는 뭐 머슬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근막이 중요하다 해서 마이오파샤. 근막이 마이오파샤거든요. 근막이 중요하다. 이게 그렇게 보통 용어를 칭하죠. 뭐 머슬이 중요하냐, 마이오파샤가 중요하냐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 근육이라는 것도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자 보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힘줄과 인대를 구분할 줄 아시나요? 음. 힘줄과 인대 차이가 뭐죠? 채팅창에 한번 쳐보실래요? 너무 쉬운 거라서 대답하기도 민망한가?
실제로 우리 그 대학생 때 힘줄과 인대의 차이 이런 걸 물어보고 하길래 진짜 짜증 났었어요. 이런 수준 낮은 질문을 왜 하지 했는데 애들이 다 모르더라고. 그래서 다 모르니까 물어보는구나. 근데 교수님도 잘 몰라요. 그럼 어 자꾸 저희 학교를 좀 까는 것 같은데 실제로 교수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교수님도 잘 모르면서 강의를 하고 있네?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자, 여러분들, 근육과 인대의 차이는요. 일단은 근육은, 아니, 다시, 힘줄과 인대, 어떻게 구분하냐면, 힘줄은 영어로 텐던이거든요. 텐던? 텐던. 많이 들어보셨죠? 인대는 리거먼트. 맞죠? 근데, 힘줄을, 텐던을 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건. 그래서 저는 이걸 건방지다라고 이렇게 이해했어요. 건방지다. 왜 건방질까요? 음, 지주제에 두 명을 거느리니까 건방진 거야. 나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이게 하도 헷갈려가 처음에. 이해되나요? 두 명을 거느리는 건 뭘 두 명을 거느리냐면 뼈와 근육 두 개 다를 얘가 취하는 게 힘줄입니다. 텐던.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게 텐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뼈가 있죠. 뼈. 그 근육이 있잖아요. 요 사이에 건이 있죠. 근육이 그냥 뼈에 그냥 부착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 텐던으로 부착이 뼈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근육이 찢어진 거는 실제로 그냥 멀슬 벨리가 찢어지는 거고요. 이 근육이 여기가 찢어질 수도 있고 실제로 막 아킬레스 텐던이 끊겼다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이거 막 그 운동하시는 분들 그럼 텐던이 끊긴 거는 얘 이 뼈와 이 힘줄 사이 요 부분이 실제로 럽처가 돼버린 거예요. 손상이 돼버리는 거죠. 찢어지기도 하지만 완전 파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아리 근육이 막 말려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저희는 태권도 학과였기 때문에 학부생 때 애들이 맨날 쩔뚝쩔뚝 이렇게 운동하다가 이렇게 쩔뚝쩔뚝 갑니다. 그러면 어디 나갔냐 하면 뭐 아킬레스 텐던 나간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막 그 다음날 목발 짚고 오고 이런 게 그냥 일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어 제가 한 연구가 그 태권도원들 근육 부상을 해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학부생 때 논문을 썼었어요. 석사 때 논문도 태권도 그 근육 불균형을 해소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어쨌든 그 정도로 부상이 많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날은 야, 너 무릎이 별로 무릎이 왜 그렇냐 하면 십자인대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말하는 그 인대는 뼈와 뼈를 잡아주는 게 인대입니다. 리거먼트.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모른다 생각하고 저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던과 리거먼트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 그리고 뭐 텐던이 그 건이 영어로 텐던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참 충격적이라 항상 이 이야기 나오면 이 이야기를 꼭 하는데 그때도 그랬었어요. 그 교수님이 힘줄이 뭐냐? 이렇게.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텐던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 애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빨리 넘어가려고 텐던입니다라고 하니까 내 말을 무시하더라고, 이 사람이. 근데 왜 무시하지? 그냥 뭐 여러 가지 답변을 기다리나? 라고 생각했는데, 건이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인 건 아는데, 이 건이 영어로 텐던인 건 이 교수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대박이다 하면서 어제 공부하고 오셨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좀, 자꾸 교수님 까는 소리를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일화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과 텐던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같은 겁니다. 알겠죠? 건과 텐던은 같고 힘줄이라고도 하는 게 다 같은 말이다. 그리고 인대와 리거먼트 다 같은 말입니다.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거. 그러면 딱 보세요. 일단은 우리의 골격계가 뼈와 뼈들이 다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 다 붙어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는 근육이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는 인대들이 뼈와 뼈를 연결하고 있고 또 그걸 감싸는 게 뭐 캡슐이라는 게 있어요. 관절낭. 관절 사이에는 이 관절낭으로 의해서 이것들이 다 보호가 되고 움직여지거든요. 그리고 그 위를 덮는 것들이 이제 뭐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 움직이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근골격계의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근육도 보면, 어, 근육도 겉에가 있을 거고요. 또 중간이 있을 거고, 좀 더 깊은 근육이 있겠죠. 김밥으로 치면, 김밥의 그 껍데기라 하고 하면,
호일이라 하죠. 그 호일에 감싸잖아요, 김밥을. 그리고 그 호일을 열면 김이 나오죠. 김밥의 껍데기. 그리고 그 김을 떼내면 뭐가 나요? 밥알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 식으로 근육도 원래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겉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근외막이라고 그래요. 호일이 근외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이오심이라고 부르거든요. 발음이 안 되냐? 에피마이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열면 호일을 열면 껍데기가 또 나오죠. 그 김 껍데기. 그거는 근육에서 뭐라 부르냐? 근주막이라고 불러요. 페리마이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걸 김을 뜯어내면 밥알에 대한 밥알이 있잖아요. 그건 근내막이라고 합니다. 엔도마이오슘.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근세포라고 하는 거는 엔도마이오심 안에 있는 마이오피브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원섬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바라보는 게 세포 단위에서, 근육의 세포 단위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일어나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다시 쉽게 말하면 뒤에 가면 이제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이야기가 나요. 근데 그 근세포가 어디 있느냐 보면 호일이 아니라 김이 아니라 밥이 아니라 그 밥알 안에 있는 아주 깊숙이 있는 그걸 우리가 현미경으로 확대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근세포고 그걸 우리가 근원섬유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 사이에 근외막, 근주막, 근내막 사이에 뭐 이런 모세혈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구리선처럼 이렇게 감싸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근육생리학에 보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운동생리학에도.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근육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근막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호일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김밥을 막 5줄 싸가지고 그냥 들고 다니지 않죠. 그 뭐냐, 검정색 봉지에 넣어주세요 하잖아요. 그 검정색 봉지가 파샤입니다. 제 강의 그 근막경선 해부학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비유를 해놨지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그 금 봉지를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봉지 안에 김밥을 넣어서. 그래서 빨리 안에 있는 김밥 내용물 먹기 바쁘죠.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호일도 아니고 호일을 감싸고 있는 그 검정색 비닐봉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파샤다.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파샤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봉지 다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봉지가 제일 값비싼 거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연구를 바라볼 때도 되게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근육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근육을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근막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근육 전문가야. 근육을 이때까지 평생을 공부를 했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그 근육에 대한 어떤 디테일이 정확도가 높겠지. 근데, 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몸 전체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그게 연구들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막이라는 중요성이 비교적 최근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연구가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근육 연구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이런 운동생리학에서 메인으로 쉽게 다루진 않아요. 그냥 근막이라는 어떤 책도 있거든요. 파샤라는 책. 그런 데서는 이제 근막에 대한 연구를 깊게 다루긴 하지만 음, 아직 자연과학에서는 좀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자연과학에서의 연구는요, 변수를 최대한 통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의 어떤 그 타당성을 밝히기 위해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짜 연구 설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아니라 특정 변수 딱 3가지 또는 2가지 가지고 A 중에 A와 B 뭐가 더 효과가 좋을까 해서 어떤 운동은 이 A 그룹은 운동을 한 그룹, B는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제 실험을 해서 연구 데이터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유의 어떤 연구들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계속 발전되어 왔지만 오래되어 왔다고 해서 그 변수를 다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변수를 너무나 통제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자체가 큰 변수인 거예요. 근데 근막이라는 거는 진짜 예측 불가능이거든요.
그 변수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근막 케어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표현했지만 그것 또한 이제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근막을 건드렸기 때문에 근막을 자극하는 무언 액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뭐지? 그러면 이게 뭐 불분명한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하지 마세요, 너희는. 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관점을 하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이 연구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연구 계속 하시고요. 우리는 현장에서 고객에게 어떤 피드백을 줘야 되고 결과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연구보다 더 실제한 게 현장이거든요, 사실.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이게 진짜 맞나라고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연구의 속도가 이만큼 못 올라와 있으면 그걸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영구도 어느 정도 수면 만약에 100m까지면 영구도 이제 한 99m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m에 있으면 99m에 있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연구해보자 이렇게 되는데 나는 100m에 있는 어떤 내용을 연구를 하고 싶은데 연구는 사실 70m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연구를 못 해요. 70m부터 쌓아서 99m까지 가야만 안 돼요. 그게 연구의 어떤 연구가 타당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 업계에서는 연구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현장은 현장이라고요. 현장에서는 그 모든 이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변수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연구나 이런 공부를 하되 중요한 거는 우리 직감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직감을 발달시키는 게 가장 현장에서는 무기가 되는 거지. 연구에 100% 의존하잖아요. 그럼 직감력이 떨어져요. 말은 잘해요, 말은. 이럴 때는 뭐 이런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뭐 말은 잘해. 근데 본인의 어떤 그게 없잖아요. 본인의 어떤 주관적 어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를 또 막 무시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음.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면 숫자 1번 쳐보십시오. 어, 마스터 클래스 끝나고 나면 원래 한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오시더라. 그러다가 나중에 한 5명 이렇게 남고 이러거든요. 여러분들 보고 계세요? 뭐 듣고 계십니까? 채팅 좀 쳐주세요. 화면 킬 수 있으면 좀 켜시고. 음. 제일 좋은 건 화면을 켜고 들으시는 겁니다. 화면 끄면 집중 안 하거든, 어차피. 음. 자, 좋습니다. 근육의 근골격계의 구조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근섬유의 형태. 근섬유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적근, 백근, 중간근,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음. 이 사람은, 아니 뭐, 지근이 발달돼서, 이 사람은 속근이 발달돼서, 또는 이 사람은 마라토너들이 갖고 있는 근육이고, 이 사람은 100m 달리기 선수들이 갖고 있는 근육이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으면 숫자 5번 쳐보십시오. 나 감기가 안 떨어지네. 감기가 지금 마스터 클래스 끝나고 2번 걸렸어요. 한 번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또 걸려가지고. 아, 강의를 못하는 게 아쉽다. 지금 막, 이게 목이 좀 잠겨가지고,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자, 직근, 속근,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직근이냐, 속근이냐, 뭐, 적근이냐, 백근이냐, 마라토너 근육이냐, 뭐, 100m 선수 근육이나,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걸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마라토너랑 100m 선수를 비교를 해요. 똑같은 운동 선수인데, 마라토너는 어떻죠? 좀 삐쩍 골았죠? 삐쩍 골았고, 약간, 운동 선수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좀 마른 느낌이 많단 말이에요. 좀 못 사는 느낌 맞죠? 그런 그런 막 느낌이고 100m 선수들은 어때 근육이 막 울긋불긋하고 막 보디빌딩 선수들처럼 근육이 너무 멋있단 말이에요. 그게 같은 운동선수지만 어떤 운동을 했냐, 어떤 환경에 노출을 계속해서 시켜서 내 몸을 훈련했냐에 따라서 근육의 어떤 모양이나 어떤 쓰임새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좀 더 쉽게 말하면, 어, 같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쌍둥이가 어릴 때 헤어졌어요. 어, 언니는 저기 부잣집으로 입양이 됐고 비 동생은 그냥 엄마랑 가난한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20몇 살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어 나랑 똑같이 생겼네 막 이래가지고 부잣집에서 살은 언니랑 가난한 집에서 살은 이 언니가 막 아니 그 동생이 만나가지고 아 네가 누구지 하면서 막 이런 영화 있죠.
맞죠? 전지현 씨가 나온 그 영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아도 똑같은 조건이라도 환경이 달라지면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이게 우리의 근육입니다. 이것도 제가 학부생 때 이거를 정말 막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정말 꼬치꼬치 캐묻고 다닌 게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 회원님들이 운동하러 올 때 이런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종아리가 굵은데 소녀시대 다리로 만들어 주세요. 라는 저한테 주문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되는 건가? 뭐 되면 된다고 얘기하겠는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좀 애매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혹시 그 강호동 다리를 소녀시대 다리로 만들어 본 분 있으면 숫자 5번 쳐보실래요? 음. 가능하더라. 나는 해보니까 강호동을 내가 소녀시대로 만든 적이 있다. 숫자 5번 쳐보세요. 잘 없을걸요? 음.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선생님들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된다. 충분히 백근이 접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는 있는데 왼쪽으로 오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근이 속근이 될 수는 있는데 속근이 지근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너무 달라, 이야기가. 근데 어쨌든 다른 건 다른 거고, 그 연구자들이잖아요. 내가 실제로 현장에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음. 그러니까 된다라는 건요. 그걸 알고 나니까 된다라는 기준이 뭐냐면, 이 지근과 속근은 여기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다르죠. 왼쪽은 어때요? 빨간색이 많고, 오른쪽은 흰색이 많아요. 이거는 뭐냐면 모세혈관의 그 밀도가 더 높냐, 낮냐, 이거예요. 모세혈관의 밀도가 높다라는 건 뭐예요? 섬세하게 뭔가 컨트롤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반대로 그 정도로 산소가 많이 필요 없다라는 건 뭐죠? 산소가 그렇게 많이 없이도 사용될 수 있는 환경에서 근육이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발달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런 환경이 노출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은 유산소적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오른쪽은 무산소적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일단은 유산소, 무산소를 구분하는 건 또 뒤에 에너지 대사 가면 깊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선 다루지 않고요. 어쨌든 어, 자 그러면 이거예요. 자 제가 백근이 많은데요. 제가 지금 내 그 근섬유의 어떤 형태를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니까 백근섬유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운동을 하면 이 지근섬유가 많은 근육으로 변할 수가 있나요? 이 질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되는 거는 여기에서 이 백근 섬유 중에서 이 빨간색의 비율이 조금은 높아질 수 있겠지, 당연히. 근데 완전히 이런 형태로 왼쪽으로 완전히 가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는 있겠죠. 살아생전 그렇게까지 훈련을 많이 못하면은 어, 그걸 못 보고 그냥 이제 죽어버리겠지만.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 정말 궁금해서 이게 왜냐면 현장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교수님들이 제대로 명쾌하게 대답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만 교수님한테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생리학에서 딱 꽂히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어 이제 뭐 세미나를 듣든 뭐 어느 워크숍에 가서 듣든 그 질문을 다 하고 다녀요. 뭐. 여러분들이 아는 그 유명한 교수님들도 내가 어릴 때 공부 그 세미나 들으러 다 묻고 다녔어요. 근데 명쾌하게 아는 사람 잘 없더라, 정말로. 왜냐하면 현장에서 있는 그런 고민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교수님들이. 나는 맨날 받고 있는 소녀시대 다리 왜 안 돼요? 하면서 막 울고 막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지? 맞죠? 근데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이제는 제가 이런 분 오면은 될 수는 있다. 될 수는 있는데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변할 수는 있다. 구조가. 근데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지금 이걸 근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내가 잡고 있는 거 다 살이거든요.를 이해를 시켜줘요. 이 살만 걷어내도 조금은 얇아진다. 훨씬. 근데 너는 지금 근육 때문에 이렇다고 좀 핑계 대지 말고 이 살을 좀 빼자고 생각해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체중이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여자분이. 그럼 체중이 나가기 때문에 종아리도 비례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삼종질이기 때문에 계속 얘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종아리가. 그러니까 체중이 줄어들면 종아리 부피도 줄어들어요. 우리가 근육 운동 열심히 할 때는 막
펌핑이 막 돼가지고 팔이 울긋불긋하지만 운동 많이 하면 훅 축소되거든요. 그거랑 똑같아. 그래서 체중을 빼는 거. 그리고 타고 난단 말이야, 이거 사실. 막 우리 엄마가 막 종아리가 굵고 이러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는 되고, 정말 네가 원하는 다리가 소녀시대 다리면, 어, 그 뭐냐, 그 주사 뭐냐, 그거. 보톡스를 맞으라 그래요. 그 말을 하는 게 내가 트레이너로서 옛날에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사람에게 주사를 맞으라는 거. 근데, 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없는 것까지 이 사람이 요구를 하면, 그거는 내 영역 밖이라고 내가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 원하는 보톡스를 마지막에 한 대 맞아주면, 그냥 운동하기가 아마 싫어질 거다. 그냥 보톡스만 맞아도 얇아지니까 6개월에 한 대씩 맞으면 된다. 이렇게 진짜 얘기를 해줘요. 맞죠? 그런데 이게, 트레이너로서 그런 말 그거냐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겪어봐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객한테 한번 시달려 보세요. 이 말이 안 나오는가. 맞죠? 그래서, 안 되는 사람한테, 안 되는데 자꾸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막, PT 나중에 막 60번, 70번 했는데 종아리 그대로면 막 여러분들 거의 머리 박아야 돼요, 현님 앞에서. 맞죠? 내가 그런 거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나 되는 줄 알고 막 밀어붙였다가 안 돼가지고 막, 그걸 경험하니까 이렇게 구분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제 접근과 이 백근 이해되시죠? 그래서 접근은 이 모세혈관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빨갛게 보여서 레드 머슬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접근, 붉을 적자 써서 한자로는 또 접근인 거고요. 얘는 이제 화이트 머슬이라고 얘기하죠. 백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흰 백자 써서 백근 뭐 이렇게 부르는 거. 그냥 한자냐 그 영어냐 뭐 또 운동 생리학에서 부르는 말이냐 다 달라요. 그리고 운동 생리학에서 이거를 접근을 뭐라고 부르냐면 타입 1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백근을 타입 2X라고 불러요. 또는 타입 T, 타입 2B라고 불러요. 음. 그것도 타입 2B랑 타입 2X가 뭐가 달라? 이 질문 또 오만 대 다 하고 댕겼거든요, 제가. 그거는 사람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정기적 자극이냐 그냥 설치류에게 줄 수 있는 정기적 자극이냐 뭐 이런 거 따라서 타입 2 B라고 부르기도 하고 X로 부르기도 하고 뭐 그래요. 하여튼 왜냐면 인간에게 이걸 다 실험한 게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거에 따라서 이런 용어가 다르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타입 1이냐 타입 2 B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타입 2A는 중간근이요. 그러니까 접근이랑 이 레드 머슬이랑 화이트 머슬이 섞여 있는 게 중간근이고요. 근데 이거 헷갈리니까 그냥 양쪽에 있는 걸 비교하시면 됩니다. 레드 머슬, 화이트 머슬. 이해되시죠? 그러면 당연히 레드 머슬, 접근은 근수축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화이트 머슬에 비해서 느려요. 맞죠? 100m 선수는 빨리 가야 되잖아요. 접근은 오래 가야 돼. 오래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수축 속도가 접근이 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피로에 대한 저항은 누가 클까요? 당연히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 마라토너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피로에 대한 저항도는 훨씬 더 타입 1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있는 산화적 인산화, 현기성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유산소 쪽, 그러니까 산소가 필요한 환경에서 발달되는 근육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건 접근이죠.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발달할 수 있는 근육은 무엇이냐? 이건 화이트 머슬이에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유산소 대사에서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거든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ATP라는 게 형성이 돼요. ATP가 뭐냐면 에너지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 밥 먹고 에너지 낸다라는 그거의 에너지는 ATP라고 부릅니다. 그게 어디서 형성되냐?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형성이 돼요. 대량으로. 다른 곳에도 형성되지만.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거는 당연히 어, 이 유산소적 활동을 많이 했는 세포.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거는 타입 1, 접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미오글로빈은 우리 헤모글로빈 들어보셨죠? 우리 근육이 손가락에 절단돼도 5분 안에 붙이면 붙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잘려도 죽지 않는 이유는 이 근육 안에 미오글로빈이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5분 동안 돼요. 그래서 빠르게 그걸 지혈시켜가지고 뭐 그 뭐냐 아이스백에 넣어가지고 그 자기 손가락 들고 뛰어가야 된단 말이야 절단되면.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잘린 그 조직에도 미오글로빈이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된다, 이 말이에요. 헤모글로빈이 혈액에서, 적혈구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거잖아요. 미오글로빈은 근육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섬유의 색깔은 빨갛고 하얗고, 글리코겐의 함량은, 글리코겐은 탄수화물이
근육에 저장된 형태를 글리코겐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포도당이라고 하고, 포도당을 글루코스라고 하고, 저장이 되면 이름이 또 바뀌어서 글리코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헷갈리죠. 어쨌든 탄수화물을 글리코겐 함량이 많냐 적냐는 당연히 백근이 많겠죠. 음, 폭발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런 머슬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 봐야 돼. 얼마나 이걸 설명을 많이 했으면 이걸 다 기억을 하고 있냐. 음. 저 이런 공부 안 하고 그냥 오거든요. 그냥 앞에 뭐 하자고 쑥 보고 혹시 모르는 거 있나 한번 체크하고 헷갈리는 거 한번 체크하고 그걸로 들어와요. 근데 설명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이 설명했어 이거를. 아, 그러니까 이런 것만 딱 알잖아요. 운동생리 A뿔 받거든요. 그래서 뭐 체육대 학생이나 뭐 과외도 했어. 뭐 생물학과 학생이 나한테 불러 학생들이 막 4명 모여 있는데 과외 해줄 수 있나 이래가지고 막 과외도 해주고 이랬었어요. 자기들 A뿔 받아야 되니까. 근데 체대 애들은 나를 활용 안 하고요. 생물학과 애들이 날 활용하고 이랬다고요. 바보들 아니에요? 맞죠? 지들은 공부 안 하고요. 타대 애들 다 점수 주고, 이 답답한, 음. 어쨌든, 자, 이게 근섬유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되시면 숫자 3번 쳐보시고. 어렵나요? 처음 들으면 어렵겠죠. 근데 이런 걸 모르고 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몸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근육 생리를 모르시면. 근데 근육 생리를 잘 알면 굉장히 세포 단위에서 근원적인 부분까지 설명 다 해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묻는다라면. 묻기 전까지는, 대답 안 해주죠. 근데 거기까지 묻는 사람이 간혹 있거든요. 그럼 내가 막 신나요, 갑자기. 칠판 좀 써드릴까? 그러니까 막 칠판에 강의도 해주고 막 이러거든요. 어. 이런 질문을 하는 고객이 있다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자, 이제는, 그러면 근섬유가 떤 식으로 훈련해서 발달되는지 여기까지 이제 보셨고, 근수축은 우리 많이 들어보신 거.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막 누구랑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멱살 잡으면 어때요? 흔들죠? 야, 이 자식 하면서 멱살 잡고 막 흔들잖아요. 흔들면 어떻게 돼요? 팔이 굽혀졌다, 펴졌다 하죠. 팔이 당겼을 때 굽혀졌을 때는, 어, 이 단축성 수축이에요. 이해되시죠? 근섬유가 근육이 짧아지면서 힘을 발생시키는 걸 단축성 수축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가 이건 놓으세요 하면서 막 내 팔을 밀고 막 내 팔이 펴졌어. 그러면 이건 신장성 수축이에요. eccentric contraction. concentric contraction, eccentric contraction.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의 사두근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지금 무릎 굽혔다 폈다 해보면서 무릎을 펴면 대퇴사두근에 힘이 들어가죠. 이게 concentric contraction이에요. 그 무릎을 굽히면 대퇴사두가 이완이 되죠. 이게 eccentric contraction이에요. 신장성 수축. 그러면 이렇게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했다가를 반복하면서 힘을 발생시키는 걸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등장성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등장성 안에 컨센트릭 컨트랙션, 엑센트릭 컨트랙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면 멱살 생각하세요. 짧아져서 내 이두근이 볼록하게 올라오면 단축성 수축. 이거 노쇠에서 내 팔이 펴지면 신장성 수축. 맞죠? 그런데 내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 힘을 딱 버티고 있어. 수축 이완이 계속 되는 게 아니라 멈춰가지고 힘을 만들어내고 있어. 이게 뭐냐? 근육의 길이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힘이 나오는 거죠. 이게 아이소메트릭 등, 등척성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아까 등장성 운동이 나왔고, 등척성 운동이 나왔어요. 등장성 운동은 근육이 계속 움직이면서 힘을 발생시키는 게 등장성. 근육의 길이가 변화 없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발생시키는 걸 등척성. 그러면 등속성도 있거든요. 등속성은, 관절마다 여러분들이 팔을 다 펴보세요. 이때랑 팔을 좀 굽혔을 때 힘이랑, 절반 굽혔을 때 힘이랑, 완전 굽혔을 때 힘이랑 다 달라요. 언제가 힘이 제일 없냐면 제일 폈을 때랑 제일 굽혔을 때 힘을 제일 못 냅니다. 맞죠? 그 말은 뭐예요? 관절의 굽힌 각도에 따라서 장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그냥 못 일어나요. 무릎 찢고 엉덩이 들어가지고 햄스트링을 좀 늘린 상태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풀 스쿼트 자세에서 못 일어나요. 그 각도에서 힘이 없거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두근 운동하는 남자분들 보면은 중간에서 깔짝깔짝 깔짝깔짝 해요. 깔짝깔짝. 최대 이완 최대 수축 안 하고
중간에서 힘 제일 잘 내는 구간에서 깔짝깔짝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 보이면 아, 회원님 너무 잘하시네. 제가 살짝 도와드려도 될까요? 예, 예. 하면 자, 몸 정지하시고 좀 더 펴보세요 하면 거기서 좀 더 펴는 순간 못 올려요. 그러면 뭘 하죠? 아, 컨트롤이 안 되는 무게구나. 자, 회원님, 안 되시죠? 무게를 좀 낮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낮춰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최대 이완, 최대 수축이 안 되는 상태에서 중간에만 힘을 하잖아요. 그 구간에서는 힘이 발생되지만 관절의 전체 범위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전체가 힘이 없으면 전체 텐션은 떨어져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관절은 모든 범위에서 힘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때든. 맞죠? 근데 우리가 각도마다 힘이 발생되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훈련을 여기에서 100%, 여기서 100%, 100%, 100% 못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거는. 근데 기계가 있다면 가능해요. 기계에서는 풀 레인지로 됐을 때는 얼마만큼 힘을 쓰게끔 훈련하고 각도가 줄어들면은 힘을 조금 적게 써도 되겠죠. 힘을 더 빨리 쓰게 되니까. 맞죠? 그거 각 굽히는 각도에 따라서 저항 값이 달라져요. 그게 등속성 장비입니다. 등속성 운동이 그거예요. 이게 등속성 장비는 재활할 때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모든 관절에서 똑같이 장력을 발생시키고 힘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근데 이것도 한때 얘기고요. 지금은 등속성 장비를 뭐 우리 필라테스 센터나 뭐 재활센터에서 잘 안 씁니다. 그 개념은 그냥 특정 관절 한 부분만 볼 때는 그게 가능한 거죠. 우리도 연구할 때 학부생 때 그걸로 연구 많이 했거든요. 그럼 딱 세팅 값을 해놓으면은 이 저항 값이 막 달라져. 막 하나를 내가 무릎 한 펴는 걸 딱 세 번 하고 싶은데 막 저항 값을 올려놓으면요. 이게 막 그렇게 펴고 싶어도 잘 안 펴져요. 근데 이걸 훈련해서 전체 가동 범위 내에서 근력이 발달됐는지 안 발달됐는지 이런 걸 연구를 통해서 많이 본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거는 연구할 때만 쓸 수 있는 장비고 비싸요. 그리고 지금의 재활 관점에서는 옛날에는 그걸로 재활한다고 했지만은 지금은 보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가 불편한 거는 그 특정 근육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어떤 균형이 무너진 거죠. 6배속 교정 운동에서도 얀다 어프로치 얘기할 때 브레인이 어떻게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지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은 움직임을 패턴화 시키는 걸 인식을 하고 패턴화된 어떤 방식의 운동을 선호해요. 특정 근육이 아니라 머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브레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특정 근육을 아무리 그 등속성 장비를 활용해서 운동을 한다고 해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 진짜 웃긴 게 그 등속성 장비 내가 그렇게 많이 써봤지만 뭐 세팅 값마다 다르긴 한데 무릎밖에 없어. 무릎 굽히고 펴는 것밖에 없어. 우리 몸에 관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럴 거면은 발목도 등속성 해야 되고 고관절 움직이는 플렉션 익스텐션도 해야 되고 맞죠? 근데 죽었다 깨나 무릎 굽혔다가 폈다가 무릎 굽혔다 폈다가 이것밖에 안 해요. 그걸로 무슨 재활을 해요? 그렇죠? 그 기본적인 어떤 코어 컨트롤에 대한 부분도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운동 생략을 보면 등속성 장비는 재활할 때 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운동 생리학을 처음 배울 때는 그냥 그렇게 들었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사실 뽑아내야 되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이 컨센트릭 컨트랙션과 엑센트릭 컨트랙션. 여러분들 그 관절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단축성, 신장성 둘 중에. 관절 안정성을 높이는데 단축성이 중요하다. 숫자 1번. 신장성이 중요하다. 숫자 2번 쳐보세요. 왜 2번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많이 얘기했나? 2번이 맞아요. 예전에는 단축성 수축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신장성이 감속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점프를 했다가 착지를 할 때도 감속하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훅 주저앉아 버리죠. 엑센트릭 컨트랙션이 안 되면은 관절의 안정성은 다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움직임 평가를 하거나 이럴 때도 그냥 팔을 들 때 날개뼈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막 보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팔을 내릴 때 엑센트릭으로 감속을 잘하는지 속도를 이 엑셀러레이팅이라고 하잖아요. 엑셀러레이트, 디세러레이트. 그 감속을 할 때 근육은 늘어나 주는 게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관절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우리가 신장성 수축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근육을 피로를 많이 주면 근통증이라는 게 생기죠.
물론 근통증이 있다고 해서 이게 그 운동이 잘 됐냐 안 됐냐 이걸 나뉘는 기준은 아닌데 신장성 수축을 할 때 근섬유가 훨씬 더 많이 자극이 돼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음, 턱걸이를 그냥 하나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든 올라갈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못 올라가도 그냥 누가 올려주면 딱 잡고요. 내가 버티면서 내려올 수는 있죠. 맞죠? 하나를 못 올라가도요. 다시 하나를 잡고 못 올라가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버티면서 내려올 수는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때 운동 단위가 달라지는데 운동 단위는 근세포가 그러니까 운동신경 하나가 근신경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근섬유의 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내가 신경세포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직원이 10명이에요. 맞죠? 근데 옆에는 똑같은 신경세포인데 이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직원이 100명이나 돼요. 나보다 훨씬 크죠. 맞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직원 얼마 없네? 나는 컨트롤할 수 있는 직원 100명이 있는데 넌 10명밖에 없네? 맞죠? 이거를 근육으로 치면 운동 단위가 낮냐, 크냐 이거예요. 작냐, 크냐 이거야. 더 많은 운동 단위가 높다, 낮다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의 그 신경세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근섬유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를 더 관장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엑센트릭 컨트랙션 할 때는 운동 단위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나아야 되니까. 컨트롤하고 있다가 얘들이 나아야 되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 100명이 잡고 있는 게 아니라 100명이 하는 일을 20명, 10명, 5명이 그 일을 해야 돼. 그게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100명이 다 했으면은 그냥 이렇게 안 펴지고 버티고 있겠지. 근데 점점 100명이 아니라 70명, 60명, 50명, 40명, 40명, 20명, 10명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운동 단위가 줄어들면서도 그 큰 힘을 버텨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섬유가 더 많이 자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내가 되게 옛날에 설명한다고 내가 되게 많이 공부를 했던 거라서 아직 기억을 하고 있네. 그래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근수축의 원리. 이거 다음에 할까? 음, 한번 해보죠. 오늘 원래 아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고, 뒤에 제가 9시에 또 컨설팅 있어가지고요. 10분만 제가 고접점 퍼널 마케팅에 대한 부분 설명 좀 드릴게요.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고요. 음, 해주고 싶은데 뒤에 제 컨설팅 있어가지고 끊어야 돼요. 원래 제가 안 끊고 계속 하잖아요. 막 2시간씩 할 수도 있는데,